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한국을 긴급 방문한 겁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한마디에 독일과 프랑스가 경악했습니다. 95억 유로, 한화 14조 원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독일은 42개월을 기다리라 했고 프랑스는 정치적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단 1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소피아 로렌치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실 외교안보 보좌관입니다. 외교부에서 10년, 총리실에서 3년, 13년간 이탈리아 외교 현장을 누빈 사람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유럽 동맹을 믿었고 독일과 프랑스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단 2주가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로마 키지 궁전, 이탈리아 총리 관저입니다. 저는 멜로니 총리님의 집무실로 급히 호출됐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이른 시간 호출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총리님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로마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들어와. 총리님이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보고서야. 읽어봐.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기갑전력 현황 및 긴급 소요 분석.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각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육군 주력 전차 아리에테 C1의 가동률이 47%로 하락했습니다. 47%? 절반도 안 되는 전차만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전차가 부족합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 1000대를 도입했어. 독일도 증강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긴급 소요 주력 전차 150대, 24개월 내 도입 필요. 150대.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4개월 안에 그만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총리님이 물으셨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에 연락했어? 네. 어제 국방부에서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총리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42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2개월? 총리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3년 반이야? 네. 프랑스는 넥스터가 3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프랑스 독일 공동 전차 프로젝트에 이탈리아가 참여해야 한다고요. 총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치적 조건을 달았다는 거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42개월, 38개월. 그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전쟁이 내일 터지면 어쩌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확대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42개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총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14개월 만에 220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14개월? 총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독일 42개월, 한국 14개월? 네. 3배 차이잖아. 총리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이 옵션을 먼저 말 안 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무기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유럽 동맹 우선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시아 무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총리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선입견. 네.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거나 유럽 표준에 안 맞는다거나. 그녀가 씩 웃으셨습니다. 그 선입견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야. 총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네 무기 팔려고 경쟁자를 깎아내린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나왔습니다. 총리님이 책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소피아, 한국 옵션을 조사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직접 가서 봐. 직접요? 폴란드에 한국 전차가 있잖아. 가서 눈으로 확인해. 총리님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보고서만 믿으면 안 돼. 이번엔 직접 봐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폴란드 출장을 준비하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넥스터 대표단이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연락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직접 오겠다고요? 국방부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아 계약이 크니까요. 95억 유로짜리입니다. 95억 유로. 한화로 14조 원. 확실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42개월 기다리라고 해놓고 갑자기 찾아온다. 저는 총리님께 보고했습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나봐. 무슨 속셈인지 들어보자. 다음 날 오후, 로마 국방부 청사. 회의실에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라인메탈 수출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은빛 머리카락, 58세였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황제, 그 별명이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 피에르 뒤퐁이 있었습니다. 넥스터 국제영업이사, 52세, 프랑스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교활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클라우스가 씩 웃었습니다. 로렌치 보좌관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도요, 베버 부사장님. 총리님께서 방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클라우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오랜 동맹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 최고입니다. 나토 표준이고 유럽 전역에서 운용되고 있죠.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납기가 문제입니다. 42개월은 너무 깁니다.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가 씩 웃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위해 특별히 3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36개월? 6개월 줄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3년이었습니다. 24개월 안에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클라우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24개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명품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탈리아군에게 그런 전차를 줄 수는 없잖아요. 장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클레르는 세계적 명성의 전차예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유럽 공동방위 프로젝트에 이탈리아가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적 조건이군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손을 저었습니다.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이죠.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의존하면 안 돼요. 유럽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품격, 우리가 급하다고 하는데 품격 타령이라니? 클라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말입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도입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클라우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전차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전차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합니다. 껍데기라고요? 네. 스펙은 좋아 보여요. 하지만 실전 검증이 없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걸프전에서 증명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싸우고 있고요. 한국 전차는요? 한 번도 실전을 치른 적이 없어요.
장 피에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AS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에 정비망이 없어요. 고장나면 한국에서 부품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씩 웃었습니다. 아시아 전차 샀다가 전쟁 나면 어떡할 건가요? 부품 기다리다 항복하실 건가요? 두 사람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렌치 보좌관님,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36개월. 이게 최선입니다. 한국 같은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장 피에르도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유럽 동맹의 일원으로서요. 그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말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총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36개월이라 6개월 깎아준 게 은혜라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는 정치적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럽 공동방위 프로젝트 참여요. 총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차 사면서 정치적 종속까지 요구해?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뭐래?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다고요. 실정 검증이 없다고. 총리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소피아. 네. 폴란드 출장 언제가? 내일 비행기 예약해뒀습니다. 좋아. 직접 확인하고 와. 총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말만 믿으면 안 돼. 우리 눈으로 봐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해서 마르타 코발스카 국장을 만나봐. 마르타 코발스카요? 응. 한국 전차 도입 담당자야. 진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 전차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합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42개월.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 정말 기술적 한계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폴란드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리고 그 진실이 저와 총리님을 한국까지 데려갈 줄은. 다음 날 아침,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30분 비행.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어제 회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비웃음, 장 피에르의 교활한 미소, 한국 전차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합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2 흑표, 한국이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 120mm 활강포, 1500마력 파워팩, 액티브 서스펜션. 스펙만 보면 레오파르트 EA7과 동급이었습니다. 가격은 32% 저렴하고 납기는 14개월. 숫자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말대로 실정 검증이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실제로 전쟁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곧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짧은 금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로렌치 보좌관님. 네. 코발스카 국장님이신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타라고 불러주세요. 폴란드에서는 격식 안 차려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바로 이동할까요? 어디로요? 그단스크요. 마르타가 씩 웃었습니다. K2가 있는 곳이에요. 바르샤바에서 그단스크까지 차로 5시간. 마르타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평야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군데군데 전쟁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도로 옆 참호, 대전차 장애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로렌치 보좌관님, 마르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이탈리아가 한국 전차를 검토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여러 옵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마르타가 코웃음 쳤습니다. 독일이랑 프랑스는 뭐라던가요? 36개월, 38개월이요. 그리고 정치적 조건도. 마르타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폴란드도요? 네. 마르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명품은 시간이 걸린다. 그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급하면 중국산 사라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우리 장관님 면전에서 그랬어요. 마르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했어요. 한국은 뭐라고 했어요? 마르타가 저를 흘겨봤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없었어요. 정치적 요구 없었어요. 그냥 일정만 물었어요. 그래서 14개월이요? 네. 우리가 14개월 안에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마르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4개월 만에 220대가 도착했어요. 하루도 안 늦고 저는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독일은 36개월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3배 가까운 차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14개월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요? 마르타가 씩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렌치 보좌관님이 직접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녀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 와 가요. 곧 보실 거예요. 해가 질 무렵 그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타가 차를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군사기지였습니다. 철조망과 초소, 삼엄한 경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4기가 벼단 훈련장이에요. 마르타가 설명했습니다. K2 전차 220대가 배치된 곳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전차들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숙소로 가죠. 다음 날 아침 6시. 마르타가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났어요? 훈련 시작해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4월이었지만 발트해 연안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전차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은색 도장, 각진 복합장갑, 120mm 활강포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때요?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뭐라고 했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다고? 마르타가 씩 웃었습니다. 직접 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전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열었습니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다기능 모니터, 전자식 제어 패널. 들어가 보세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해치를 통해 전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게 느껴졌습니다. 시동 걸어볼까요? 폴란드 전차병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이 부르릉 울렸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1500마력 파워팩이에요. 마르타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지금 시속 50km예요. 전차병이 말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70km까지 나와요. 레오파르트 EH3 68km였습니다. K2가 더 빨랐습니다. 전차가 험지로 진입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 하지만 차체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이에요. 마르타가 설명했습니다. 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 조절해요. 사격 중에도 차체가 안정되죠. 저는 창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사격 훈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표적이 2km 밖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보여드릴게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전차가 멈췄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화력 통제 장치가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사격. 쾅. 포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표적이 정중앙에 맞았습니다. 2km 거리에서. 다음은 이동 사격이에요. 전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면서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쾅! 다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또 명중이었습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95% 이상이에요. 마르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H3 91%거든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K2가 레오파르트보다 정확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정확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는 전차에서 내려 땅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타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검증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어요.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 전차라고 낮춰봤죠. 그녀가 K2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세계 최정상급 전차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와 장피에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 유럽 표준에 안 맞는다. AS 문제가 있다. 전부 핑계였습니다. 실제 성능은 레오파르트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르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더 얘기해요. 아직 보여줄 게 많아요. 기지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폴란드식 수프와 빵.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마르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게요.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독일이 42개월 걸린다고 한 거 기억하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적 한계 아닌가요? 생산 라인 문제라든가. 마르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어로 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인메탈 내부 문서예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입수했죠.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동유럽 시장 전략 납기 조정을 통한 시장 통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등 긴급 수요, 국가들의 상황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유지한다. 납기를 의도적으로 3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격 협상력을 확보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마르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빨리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왜요? 가격 때문이죠. 마르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급하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빨리 원하면 20%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2개월이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타가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넥스터 내부 문서. 정치적 조건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국가들의 프랑스 독일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납품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 시장 종속을 확보한다.
장 피에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유럽 공동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야죠. 그게 이거였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종속을 요구하는 것.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걸 총리님께 보고해야 해요. 물론이죠. 마르타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원본 파일 전부. 저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속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한테, 동맹이라고 믿었던 나라들한테. 마르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해요. 그녀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라인메탈과 넥스터 임원들 사이의 이메일이에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주고받은 것들이죠. 첫 번째 이메일이 열렸습니다. 발신자 클라우스 베버, 라인메탈. 수신자 장 피에르 뒤퐁, 넥스터. 제목 이탈리아 시장 공동 대응.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 피에르. 이탈리아가 긴급 전력 증강을 검토한다는 정보 입수했네. 95억 유로 규모야. 우리 둘이 나눠 먹어야지. 한국이 끼어들면 안 돼. 폴란드처럼 뺏기면 큰일이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 클라우스. 저는 다음 이메일을 봤습니다. 클라우스. 동의하네. 이탈리아는 우리가 가져가야 해. 내 생각에는 납기를 일부러 길게 잡는 게 좋겠어. 급하다고 하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기다리겠다고 하면 정치적 조건 달면 되니까. 한국 옵션은 미리 차단해야 해. 신뢰할 수 없다고 프레임을 씌우자. 장 피에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이메일이 열렸습니다. 장 피에르. 좋은 생각이야. 이탈리아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한국 전차 부정적 정보를 흘려볼게. 실전 검증 부족, AS 문제, 유럽 표준 불일치. 이 세 가지면 충분할 거야. 클라우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습니다.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 이탈리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더 있어요. 마르타가 마지막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장 피에르 뒤퐁. 수신자 클라우스 베버. 제목 이탈리아 회의 결과. 클라우스. 오늘 로마 회의 성공적이었어. 이탈리아 측이 한국 옵션에 관심을 보이길래 확실히 깔아뭉갰어.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다 AS 못 받는다. 이런 얘기했더니 효과 있더라고. 총리 보좌관이 좀 까다로운 것 같긴 한데 결국 우리 손에 떨어질 거야. 장 피에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리 보좌관. 그게 저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인 겁니다. 제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료 전부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 보여준 거예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총리님께 즉시 보고해야 해요. 비행기는 오늘 저녁이에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바르샤바까지 제가 데려다 줄게요. 고마워요, 마르타.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마르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요. 우리처럼. 바르샤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탈리아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로렌치 보좌관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폴란드에서 뭘 봤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르타 코발스카 만났죠. 그 여자가 뭘 보여줬어요?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답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K2 전차를 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문서도. 무슨 문서? 라인메탈 내부 문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로렌치 보좌관님, 경고하는데요. 그 문서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라고요? 네. 클라우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거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관계가 파탄나요. EU 전체가 흔들려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커리어도 끝이에요. 협박인가요? 경고예요. 클라우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짓밟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평야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버 부사장님. 네, 저도 경고할게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어요. 총리실, 외교부, EU 감사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백업하지 않았지만 그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자동으로 공개돼요. 클라우스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이 문서를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클라우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95억 유로 계약이 날아가는 정도로 끝날까요? 아니면 EU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렌치.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두고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클라우스 베버요. 그가 뭐래요? 협박하더라고요. 문서 공개하면 커리어 끝난다고. 마르타가 코웃음 쳤습니다. 예상했어요. 그 인간 원래 그래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총리님께 보고할 거예요. 전부. 그리고 총리님이 결정하시겠죠. 저는 USB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총리님이 어떤 분인지.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님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가실 거예요. 직접요? 네. 직접. 로마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키즈 궁전. 늦은 시간이었지만 총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무실로 들어가자 총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소피야, 어땠어?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총리님이 USB를 컴퓨터에 꽂으셨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K2 전차 성능, 42개월의 진짜 이유, 라인메탈과 넥스터의 담합 증거, 클라우스와 장 피에르의 이메일. 총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을 읽으실 때는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이 자식들이. 총리님이 낮게 으르렁거리셨습니다. 우리를 호구로 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총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속을 뻔했으니까. 그녀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로마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소피아. 네. 한국에 가야겠어.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직접 가실 건가요? 응. 직접. 총리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이건 전화로 할 일이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그녀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해. 무슨 메시지요? 우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총리님이 씩 웃으셨습니다. 일정 잡아. 가능한 빨리.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서들 아직 공개하지 마. 왜요? 타이밍이 중요해. 총리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이랑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공개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먼저 계약을 따내고 그 다음에 담합 증거를 공개하면 독일과 프랑스는 2번 당하는 겁니다. 한 번은 계약을 뺏기고 한 번은 치부를 드러내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장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로.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저는 멜로니 총리님을 수행하여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G7 정상회 23년 만의 방한이었습니다. 그것도 긴급 방문.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총리님, 이번 방한 목적이 뭡니까? 한국과 방산협력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총리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총리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만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못 믿겠다는 뜻인가요? 총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총리님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 우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 용산 대통령실.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배석하여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멜로니 총리님이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이탈리아는 긴급하게 전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 내 파트너들은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K2 전차 150대, 그리고 K9 자주포 80문.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개월 안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르타가 말해줬던 그 말.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맞춰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도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국가라서 실전 경험이 없다고, 검증이 안 됐다고.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들을 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클라우스와 장 피에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총리님을 바라봤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의 그 자세를 존경합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총리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MOU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K2 전차 150대, K9 자주포 80문, 총 95억 유로, 한화로 14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님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서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클라우스와 장 피에르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차,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아시아 국가와 방산협력, 유럽의 품격이 떨어져. 그들의 오만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왜 독일이나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멜로니 총리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독일은 42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조건을 달았고요. 총리님이 한국 대통령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담합 증거 공개. EU 방산협력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각국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클라우스와 장 피에르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에서 긴급 안건을 요청했습니다. 총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총리님이 회의장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클라우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라인메탈 내부 문서입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납기를 의도적으로 3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격 협상력을 확보한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다음 문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라인메탈 부사장 클라우스 베버와 넥스터 이사 장 피에르 뒤퐁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가 가져가야 해. 한국이 끼어들면 안 돼.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납기를 일부러 길게 잡는 게 좋겠어. 급하다고 하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다음 이메일. 한국 옵션은 미리 차단해야 해. 신뢰할 수 없다고 프레임을 씌우자.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담합이야? 일부러 그런 거였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체코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36개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담합이었어요? 헝가리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까지 냈습니다. 폴란드 대표 마르타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간 겁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클라우스가 외쳤습니다. 오해입니다. 맥락을 벗어난 해석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총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동맹국을 속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EU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라인메탈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베버 부사장의 독단적 행동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의 발표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베버 부사장의 해임을 결의합니다. 클라우스 베버, 유럽 방산업계의 황제, 30년 경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라인메탈 본사를 나서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박스 하나를 든 채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베버 씨, 소감 한마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짓밟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결국 짓밟힌 건 그 자신이었습니다. 장피에르 뒤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넥스터 본사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뒤퐁 이사의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CEO의 발표였습니다. 국제영업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서아프리카 지사로 발령합니다. 서아프리카 지사.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다시는 유럽 시장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장피에르가 파리 공항을 떠나는 장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대신 구겨진 캐주얼 복장, 지친 얼굴. 그가 중얼거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국 때문에. 아니요. 한국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오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유럽의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떨어진 건 당신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총리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총리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끝났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 네. 잘했어. 총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폴란드에 가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찾은 것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총리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로마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함께.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로렌치가 전해드린 이탈리아 긴급 방안과 한국의 승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클라우스 베버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하다. 중국산이랑 뭐가 다르냐. 하지만 결국 해임당했습니다. 장피에르 뒤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품격이 떨어진다. 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면 안 된다. 그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95억 유로를 가져왔습니다. 14조 원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고객을 존중하는 것.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이 잠든 사이 한국은 깨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